어이구 지목수 아인겨. 어쩐 일로? 아 일이 있어야 주막에 옵니까? 그저 한잔하고 있던 중입니다. 이 근처에 일이 있었구만. 예, 일도 일 같자는 기. 그래도 뭐 끝났다고 한잔합니다. 자, 지술 한잔 받으이소. 하고는 벌떡 일어서 잔과 주전자를 들고 태섭이 있는 자리로 온다. 평소라면 핑계를 대고 합석을 피하겠지만 시끄러운 주막에 혼자 앉아있는 것보다 덜 어색하겠다 생각한 태섭은 마다하지 않는다. 자, 요 앉아서 내 술도 한 잔 받아야지. 넘칠 듯 따른 술잔을 받은 태섭이 넘는다 하며 조심스럽게 받아 입에 대고 마신다. 아지매, 요 안주 좀 묵을 만한 거 하나 내주소. 그저 간단히 두어 잔 할 목적이었는데 마침 지목수가 동석했으니 급핑계 대고 안주거리를 주문한다. 술을 다 마신 지목수가 잔을 다시 태섭의 앞에 놓자 내는 천천히 하지. 그부 서너 잔 묻디만 오르네 하면서 손바닥을 잔 위에 얹어 막는다. 별일 없으시고 예? 딱히 할 말이 없을 때 주고받는 인사다. 별일은 무신. 지목수 때문에 우리 동네 깔끔하게 일도 다 했고 올해는 농사도 개않고 하면서 태섭은 또 주전자를 들어 지목수 잔에 붓는다. 좀 전에 삶은 거라 맛있을 깁니다. 하면서 주모가 김이 설설 서리는 삶은 돼지고기를 한 접시 놓는다. 아지매 이거 한 사라 더 하소. 그리고는 지목수 좌석 쪽을 눈으로 가리키며 저쪽에 좀 갖다 주라고 한다. 아이고 안 그래도 됩니다. 지목수가 인사치레를 한다. 태섭은 속으로 이것도 다 후일을 위한 투자이겠거니 생각한다. 근데 어째 같이 일 다니는 그 뭐더라? 하면서 지목수의 눈을 쳐다본다. 모르지는 않지만 모른 채 하는 것이다. 누구? 아, 장씨. 그 사람도 했지요, 같이. 돈 받고 나서 바로 한양에 갔다 온다고 술도 안 하고 가심도. 막차 놓친다고. 아, 그 사람이 쓸만 하던데. 지난번에도 지나가는 말로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 어떻냐고 물은 적이 있지. 아, 그 사람이사 진국이지에. 와예? 회장님 정말로 그 사람 머슴으로 드릴 겁니까? 이번에는 태습이 손수 술을 자기 잔에 붓는다. 아, 전에도 말했듯이 생각이 있으니 말했지. 백지 그럴 리가 있나? 하며 턱을 쓰다듬는다. 아, 그때 장씨도 안 계십니까? 세경만 맡겨준다면서 못할 것도 없다고 해. 그러긴 했지. 입가를 손으로 훔쳐내면서 태습이 대답을 하고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지목수에게 묻는다. 아, 도시 그 세경이라는 게 전에도 머슴을 들이봐서 알지만서도 그 장씨라는 사람이 말하는 세경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고? 지목수도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아무캐도 그저 무식한 머슴하고는 다를 깁니다. 그 사람 일 하나는 지대로 합니다. 캐서 아무래도 놈들보다는 더 주시야 할 깁니다. 무식한 머슴보다는 낫다. 머슴이면 머슴이지. 땅 파고 경이질 할 건데 하고 생각하면서도 그 장씨라는 사람이 보여주었던 여기저기의 재치나 기질이 떠오른다. 아, 일만 돈값을 한다면서 내 뭔 줄 것도 없지? 주모가 고기 접시를 들고 자리 옆에 와서 저 갖다 드립니다. 하고는 지나쳐서 지목수와 같이 온 무리의 탁자 위에 놓는다. 지목수가 손짓으로
이분이 보냈다는 듯 태섭을 향하는 신용을 하다가 아차! 내 정신 좀 보지. 술꾼들 술을 지가 다 들고 하심도 하고는 일어서서 주전자를 들고 그쪽 탁자 위에 놓고는 몇 마디 주고받고 온다. 태섭은 주모를 부른다. 주모, 저기 술도 한 대 더 갖다 주소. 지목수는 아직 술이 많이 남아 있심도 하며 태섭을 만류한다. 사람이 몇인데 한 주전자로 되나? 그리고 태섭은 극하지 말고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장씨라는 사람이 내려오면 내기 한번 오락하소. 정말로 생각이 있으면 그만 말 맞춰가지고 집에 들어오락하지 뭐 하고 지목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모양이 자기는 단호히 결정냈다는 뜻이다. 지목수도 눈으로 전해받은 뜻을 알아차린 양 극하지에 곧 올 깁니다. 사나흘 사이에. 아이고 오늘 발품을 많이 팔았디만 사지가 욱신거리네 하며 팔을 펴고 허리를 젖히며 기지개를 크게 펴고 지목수 내 고만 갈라네. 술도 됐고. 그럼 내 그리 알고 가네 하고 일어선다. 들어가실라고 예? 그라이소 그럼 하고 같이 일어선다. 주모한테 돈을 치를 때 지목수 무리가 우르르 다가와서 고맙다며 머리를 꾸벅거린 후 자리로 되돌아가고 태섭은 얼큰한 기분으로 싸늘한 공기를 맞으며 태봉을 향해 간다. 밤하늘에는 거의 다 차서 빛이 만발하는 청명한 달이 떠있다. 얼굴은 술기운에 화끈거리지만 공기가 제법 찬 것을 느끼며 머릿속으로 소양을 떠올려 본다. 절간에 앉아있을 마누라 생각은 잊은지 오래다. 소양이 호롱불을 소방 끝에 올려놓고 좀 전에 광수가 적어준 기역, 니은, 디귿자들을 차례로 적어보는 동안 광수는 난포불을 방바닥에 놓고 배를 깔고 숙제를 한다. 공부를 얼마나 하면 삼천포의 편지도 쓸 수 있을까 하고 앞선 생각을 하는 동안 연필 끝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엉뚱한 핵을 긋기도 한다. 영감님이 일찍 올지 몰라서 일단 전기에 상을 차려 보자기로 덮어놓고 자신은 쪼그리 앉아 한술 뜨고 말았다. 그나짐에 한 사람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다른가 하고 생각하는 동안 또 연필은 엉뚱한 황새 발자국을 그렸다. 한숨을 크게 내쉬며 정신이 집중되지 않는 자신을 탓하고 다시 고개를 숙여 공책에 머리를 박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헛기침 소리가 들린다. 영감님이 온 게 분명하다. 큰아지매가 안방에 있을 때는 영감님이 오든지 가든지 상관하지 않았는데 지금 무주공산 같은 집에 자기 혼자만 있다 보니 인기척에 답을 안 할 수가 없다. 일어서서 문을 열고 나와 대돌에서 막 신발을 벗고 대청에 올라서는 영감님을 향해 진지는 드시는가예? 우쩍가예? 하고 묻는다. 태섭은 들어오면서 소양의 방 앞에 조무래기 고무신이 있는 걸 보고 조카들이 와 있는 것을 알았다. 아들이 왔나? 저녁상에 대해 묻는 소양의 물음에는 상관없이 엉뚱한 질문이다. 예, 숙제한다고 예. 돌계단 끝에 서 있는 소양은 고개를 들어서 태섭을 보고 있지만 달빛조차 비치지 않는 지붕 아래라서 그저 사람 형색만 보일 뿐이다. 내는 저녁은 먹고 왔다. 됐다. 하고는 성큼성큼 걸어서 걷는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소양도 속이 시원하다. 이제 하루가 다 끝난 홀가분한 기분이다. 방으로 들어온 소양은 소반 앞에 다시 앉아서 글자를 적어 나간다. 정신없이 적다가 인기척이 없는 걸 느끼고 보니 광수, 재수가 둘 다 엎어진 채로 잠이 들었다. 바쁜 추수가 끝나서인지 동네를 지나는 시간은 느리기 한량없다.
일찍 일어날 이유도 없다. 그래서 모두 해가 솟은 다음에야 굴뚝에 연기를 낸다. 김씨 종가에는 시제를 상달보름에 지내지 않는다. 시제는 늘 스문 아래 지내고 있다. 어제 작은 아지매가 장에 갔다 왔다. 시제에 쓰일 물건들을 사느라 태광을 대동하고 함창장에서 지게로 한가득 물건들을 치고 왔다. 소양은 시제는 또 뭔지 하고 의아했지만 제사라는 것을 들어서 알았다. 소양 대신에 또 큰아지매 대신에 광수애미가 분주히 설치며 시제를 준비한다고 모처럼 종가 출입이 빈번하다. 아예 새끼 식구들 입칠에도 종가에서 하고 있다. 오늘이 큰아지매가 이르고 간 보름인데 소양은 오히려 담담한 마음이 스스로 놀랍다. 사나흘 잠도 자지 못하고 막연한 두려움에 또 수치심과 처량함에 소가리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오늘 아침에는 그저 담담한 기분이다. 한 이틀 빚진 잠을 자느라 어젯밤에 세상 모르고 잠을 잔 탓일까? 소양아, 안 일났나? 요란스럽게 부르는 작은 아지매의 목소리에 상체를 일으킨다. 윗저고리를 걸치고 방문을 열고 나갈 때까지 대답도 하지 않는 소양이다. 광수애미도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양 그냥 전기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저 내가 왔다는 신호고 그 신호는 느긋한 농한겨의 시기처럼 또 느리게 받아들여진다. 일찍 오신네 예. 인사말일 뿐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소양은 건넨다. 일찍이는 무신 보이께네 물이 밑바닥에 깔렸다. 좀 익어온나? 가마솥을 열어 젖히고 나무솔로 바닥을 훑어내며 소양을 보지도 않고 답하는 광수애미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떠올라고 했심도. 어젯밤에는 어두웠어 예. 물동이를 한 손에 들고 소양은 샘으로 향한다. 그 뒷모습을 솥전에 한 손을 걸친 채로 물끄러미 쳐다보며 광수애미는 아이고 저기 어쩌고 하고는 긴 한숨을 내쉰다. 어제 장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장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 꼴이 이기 뭐고? 에이. 혀를 차며 지게를 진 자신을 탓하는 서방을 보고 광수애미는 모멸차게 한마디 던졌다. 인제는 우리끼리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농사 짓고 내가 그다 덜 넣고 우리 손 움직끼리가 우리 식구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기 뭐가 어떻다고 합니까? 그래도 종갓집 아들이라고 마을에서는 지게지는 일 없이 늘 상전대접 받아온 터라 장터에 지게를 걸치고 가는 자신이 못마땅하다는 태광을 나무라는 마누라였다. 버떡 머슴이라도 들이든지 안 하고 내가 두 집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야 안 그러나? 지난번에 그 뭐더라? 샘에서 일하던 그 우리 집 고친 사람 그 드린다고 안 하십니까? 말을 내놨다는 기지 뭐 온다든가 드린다는 게 아니고 이참에 행님한테 어찌돼 가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뗄나무 건사하는 것도 한 일인데 겨울 내내. 두런두런 말을 주고받으며 장터로 향하는 부부가 마을을 벗어나 함창 초입에 이르렀을 때 양짓듯 모퉁이에 한 무리의 걸뱅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잘 정리된 묘지터 앞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장마다 찾아다니며 구걸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지만 아직은 이른 장이라 벌써 문전을 기웃거리다간 물세례를 맞거나 몽둥이 찜질도 당할 수 있어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이다. 그 옆을 지나면서 광수애미가 무심코 눈을 돌려본 무리는 그냥 걸뱅이가 아니고 문둥이 무리였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 눈썹인데 그 눈썹이 없는 사람은
어찌 그리 먼 발치에서도 눈에 잘 보이는지 금방 알 수 있고, 마디 빠진 손가락은 긴 소매로 덮는다 해도 뭉그러진 코는 덮을 수 없으니 뻥 뚫린 코가 걸뱅이보다 더 천대받는 문둥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 눈에 익은 자가 있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쾅쾅 뛰기 시작한 광수애미는 서방의 지게다리를 꽉 잡은 채 종종 걸음으로 길을 재촉하지만 신경은 온통 뒷꼭대기에 모여 있었다. 와, 지게는 잡고 그라노. 무겁다. 놔라. 그때서야 손을 놓은 광수애미는 힐끗 뒤로 고개를 돌려 저만치 멀어진 무리를 본다. 그리고는 뛰던 가슴이 이제는 요동을 치는 것을 느낀다. 그 낯익은 자가 일어선 채로 자기 쪽을 똑바로 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오라버니다. 언제 보고 안 봤는지 기억조차 희미한 오라버니가 분명하다. 그러니 저자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은가. 아무리 10수년이 아니 근 20년이 흘렀다 해도 얼굴은 또렷이 알 수 있다. 오라버니가 분명하다. 퍼뜩 가입시다. 서방을 재촉했다. 빨리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다. 뭐가 바쁘다고? 인제 장이 설낀데. 하찮게 대답하는 태광의 목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는 광수애미다. 갑자기 눈에서 왈칵 눈물이 솟구쳤다. 헛기침을 해대며 치맛자락을 들어 눈물 콧물을 닦아내는 광수애미는 아려오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지만 혹시라도 서방이 눈치라도 챌 것이 두려웠다. 아이고 참, 감기가 들었나? 와 이리 눈물 콧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서방 보고 들으라는 듯 말하면서 헛기침을 해댔다. 집에서는 장남이었다. 호우대도 잘났고 인물도 좋았던 오라버니였다. 광수애미보다 5살이 많은 장남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소학교를 졸업할 무렵 눈썹이 빠지고 손에서 진물이 나기 시작하였다. 부모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직 시도 받을 수 없는 나이인데 알려지기라도 하면 동네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관에서 잡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실은 2번째였다. 무엇보다도 문둥이가 난 집안이라는 오명이 영원히 붙여질 것이 더 두려웠다. 그런대로 먹고 살 만한 종농의 집안이지만 문둥이의 오명이 달린다면 이 마을에서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자손손 혼사는 불가능할 것이다. 부모는 아들을 다락방에 가두었다. 몸에 나타나는 징후가 뚜렷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동네에는 대체로 학교를 갔다고 했다.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몇 년이 흘렀다. 광수애미도 아버지가 내린 엄중한 함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광수애미 아래로 또 하나의 아들이 있어서 다행히 대는 이을 수 있는 탓에 부모는 더더욱 비밀에 붙였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아들을 가두어 둘 수는 없는 노릇 영감이 수소문을 하였다. 문둥이 무리에게 부탁을 하고 돈을 붙여 밤중에 몰래 따라가게 했다. 땅을 치고 통곡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소리 소문 없이 해야 될 일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 동네는 일본 놈들에게 징용당했다고 했다. 그것이 광수애미가 시집오기 2해 전에 있었던 일이다. 밥을 주느라고 또 요강을 들고 내려오느라고 광수애미도 다락방에 자주 올라갔지만 철없었을 때라 오라버니와 정은커녕 무서움만 잔뜩 쌓였었다. 하지만 오라버니가 떠난 후에 엄마가 눈이 짓무르게 울어대고 하늘을 원망하는 것을 보고 어렴풋이 동기간의 핏줄이 무엇인지 알 것 같기도 했다. 서방도 손이 처남이 있었다는 것만 알 뿐, 그리고 일본 징용에서 죽었다고만 알고 있는데
그 오라버니가 저 뒤에 서 있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수해 동안 문둥이들만 보면 혹시라도 하는 심정으로 아예 보지도 않고 피하거나 숨어버리는 것이 버릇처럼 되었는데 기어이 이 동네 근처에 나타난 것이다.